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65세의 한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주들을 등하교시키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첫마디가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어머니가 얼마나 다쳤는지 걱정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말이었을까요? 모두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침대 곁에 서서 내뱉은 첫마디는 놀랍게도 엄마, 돈은 어디에 두셨어요? 간병인 비용 빨리 내야 해요. 였습니다. 5년간의 고생이 이런 대답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자식의 눈에 그저 현금 인출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 어머니는 과연 조건 없는 희생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녀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고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녀의 이 한 수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박정숙이고 수원 팔달구 사람입니다. 올해 65세로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입니다.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고 제 명의로 3층짜리 낡은 다가구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1층은 아들 민준이네 가족이 무료로 살게 해줬고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으로 세를 놓아 매달 6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제 생활은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바쁘게 사는데 익숙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제가 손주들을 돌봐주었습니다. 5년 동안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주들을 등하교시켰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적지는 않지만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그들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날씨가 몹시 무더웠습니다. 오후 4시 반, 저는 10년 넘게 탄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초등학교로 손주를 데리러 갔습니다. 학교 앞은 언제나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오토바이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저는 습관처럼 10분 일찍 도착해서 편의점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손주가 저를 보자마자 작은 원숭이처럼 달려와 책가방을 맨 채 할머니, 저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쁨이 피어올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네, 우리 강아지. 집에 가서 할머니가 계란 프라이 해줄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쪽 골목에서 갑자기 흰색 소형 트럭 한 대가 튀어나왔습니다.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경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는데 마치 휴대폰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손주를 뒤로 힘껏 밀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저는 오토바이와 함께 나가떨어졌습니다. 온몸의 왼쪽이 거대한 망치에 맞은 듯 순간적으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귓가에는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비명이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달려와 길가에 멍하니 서서 겁에 질린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숨이 넘어갈 듯 울며 끊임없이 할머니, 할머니를 외쳤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며 목구멍에서 할머니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라는 말을 쥐어짰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왼쪽 다리는 부서진 것 같았고 가슴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뼈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가슴은 쇠망치로 맞은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길가에서 누군가
빨리 구급차 불러요. 라고 외쳤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코에는 휘발유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제 피냄새가 뒤섞여 진동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면서 저는 옆에 있던 친절한 분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이는요? 그분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는 괜찮아요. 경찰이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수원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천장의 불빛이 하나씩 뒤로 물러나고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왼쪽 다리 골절, 늙골 3개 골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마취에 들어가기 전 저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네, 바로 갈게요. 저는 아들이 가장 먼저 제 손을 잡고 아프지 않냐고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복실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미간을 찌푸린 채 묻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돈은 어디에 두셨어요? 간병인 빨리 구해야 해요. 저는 순간 멍해져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다리는 공중에 매달려 있고 가슴은 아파서 말하기도 힘든데 아들은 엄마, 좀 괜찮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유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간병인 한 달에 300만 원은 든대요. 어머니 월세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빨리 꺼내세요. 안 그러면 아무도 어머니 돌볼 사람 없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상처의 고통에도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그 말들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더욱 저를 절망하게 한 것은 제가 못 들은 척하고 있자 며느리가 남편에게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월세 받으시잖아. 돈 없는 척하지 말라 그래.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지만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술 후 첫날, 저는 온몸이 분해되었다가 다시 조립된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아직 마취의 둔한 통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가 침대 머리를 높여주며 이렇게 해야 숨쉬기 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솜을 틀어막은 것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들 민준이가 병상 옆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단톡방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 의자에는 며느리 유미의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창가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응, 다리가 부러지셨대. 늑골도 부러지고 외국인 간병인 써야 해. 한 달에 300만 원. 걱정 마. 매달 월세 받으시니까 문제 없어. 저는 이불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스스로에게 진정하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의 냉기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손주 어제 많이 놀라지 않았니?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잘 잤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간병인 문제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너무 기다리면 자리 없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간병인 비용은 너희가 우선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지금은 아들은 즉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월세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매달 2층, 3층 합쳐서 120만 원 넘게 받으시는데 직접 내세요. 저희는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숨도 못 쉴 지경이에요. 제가 무슨 여윳돈이 있어요. 저는 잠시 멍해져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월세, 그동안 계속 너희들한테 보태주지 않았니?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도와주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외국인 간병인 구하면 식사부터 모든 걸 다 챙겨주는데 300만 원이면 정말 싼 거예요. 저는 그녀의 감정 없는 얼굴을 보며
가슴의 상처가 다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밤의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의 가벼운 코골이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왼쪽 다리에서는 간헐적인 통증이 전해져 왔습니다. 간병인은 아직 오지 않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간호사들은 바빠서 밤에는 병실마다 호출에 바로 응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목이 너무 말랐지만 침대 옆에 물병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목의 건조함과 상처에 타는 듯한 통증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병들고 돈 쓰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준이가 간병센터 계약서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분 필리핀 출신인데 괜찮아 보여요. 한 달에 320만 원이래요. 여기에 서명하세요. 저는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저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수십 년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아들의 결혼과 신혼집 인테리어를 도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월세와 연금은 계속해서 그들의 생활비로 들어갔고 손주들을 돌보는 모든 일도 제 몫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들은 엄마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제가 얼마를 내놓을 수 있을지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받지 않고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좀 쉬고 싶구나. 민준이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종이를 침대 머리맡 탁자에 던져놓고 한마디 툭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럼 빨리 결정하세요. 꾸물거리다 간병인 자리 없으면 고생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병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아침 햇살에 길게 늘어졌지만 제게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2013년 민준이가 결혼할 때 그는 대학 졸업 후 몇 년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 유민의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아 예단비로 3천만 원을 요구했고 결혼식 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직원 아주머니와 교대로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만들고 튀김을 튀겼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겨우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수십 년 모은 적금을 깨고 가게의 낡은 냉장고까지 팔아 3천만 원을 겨우 마련해 예단비를 보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제가 댔습니다. 장소는 수원 시내의 중급 웨딩홀로 정했고 하객 식대가 한 사람당 5만 원이었는데 축의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1천만 원 가까이 보탰습니다. 결혼 후 민준이와 유미는 원래 밖에서 월세로 살았지만 반년도 안 되어 월세가 너무 비싸다며 1층으로 들어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을 그냥 살게 했고 월세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2층과 3층은 계속 세를 놓았는데 월세 120만 원은 대부분 그들에게 생활비로 보태주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주고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주고 아이들 기저귀와 분유를 사주었습니다. 2015년 손자가 태어났을 때 며느리는 몸이 허약하고 산후조리를 잘못했다며 아이를 돌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밤중에 일어나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낮에는 유모차를 밀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며느리가 먹을 과일도 사왔습니다. 나중에 손자가 커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자 등하원도 제 몫이 되었습니다. 추운 아침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손이 바람에 얼어붙을 것 같으면 두꺼운 솜장갑을 직접 만들어 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미끄러운 인도를 걸었습니다. 2018년 손녀가 태어나면서 돌봄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아이를 따로 등하원시켜야 했습니다. 한 명은 어린이집에, 다른 한 명은 초등학교에. 제 하루 시간표는 거의 그들의 수업과 학원 스케줄로 조각조각 나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7시에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서둘러 손녀를 씻기고 옷을 입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전 11시에 손녀를 데리러 가서 밥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오후 3시에는 다시 나가 손자를 데리러 가고 이어서 손녀를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다 했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나면 제가 기사를 불렀고 가스통이 비면 제가 가스통을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집 냉장고가 비면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을 때 가끔 간단한 밥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휴대폰으로 SNS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직장에서 힘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텔레비전을 켜고 야구 경기를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달려가 놀아달라고 조르면 그는 그저 할머니한테 가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제대로 쉬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날에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먼저 떡국을 한 솥 끓이고 생선을 찌고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친척들이 와서 밥을 먹으며 아이들이 똑똑하고 착하다고 칭찬하면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대부분 제가 할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쏟아부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엄마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월세, 연금, 시간, 정력 모두를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병상에 누워있자 그들은 저에게 돈을 내어 간병인을 구하라고 닥달하며 자신들은 계속해서 걱정 없이 살려고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5년간의 조건 없는 헌신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 저에게는 더 많은 저축이 있었을 것이고 제 몸을 돌볼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며 그 길모퉁이에서 순간적으로 반응이 반박자 늦지도 않았을 겁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돈 이야기를 하러 왔던 몇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병실 창밖의 햇살은 아주 좋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위로 햇살이 비쳤고 분침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매 순간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그 고요함 속에는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였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오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익숙한 모습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사고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강진우 씨였습니다. 제가 분식집을 할 때 단골 손님이었고 저처럼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그는 옅은 파란색 얇은 재킷을 입고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보온병을 머리맡 탁자에 놓았습니다. 아침에 끓인 보양식 죽이에요. 기운 차리는데 좋을 거예요. 이따가 식기 전에 드세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를 위해 일부러 죽을 끓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온병 뚜껑 사이로 피어오르는 김에서는 대추와 인삼 향기가 났습니다. 코끝이 찡해져서 저는 하마터면 눈물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번거롭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번거롭긴요. 예전에 매일 아침 오시에 우리한테 김밥 말아주시면서 돈도 더 안 받으시던 거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강진우 씨는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무척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사고의 자세한 경위를 묻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 매달린 다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쩌다 혼자 계세요?
간병인은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못 구했어요. 못 구했다고요? 다리 골절에 늙골까지 부러졌는데 혼자 어떻게 지내요? 아드님은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간의 일을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돈으로 외국인 간병인을 구하라고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그들이 먼저 내주길 꺼리고 있습니다. 강진우 씨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외롭게 누워있는 걸 보면서도 먼저 도와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갑자기 보온병을 머리맡 탁자에 놓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그 돈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자식들이 컸으면 제 힘으로 살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부모한테 손 벌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선 몸부터 챙기세요. 간병인 일은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걸요. 번거롭다니요. 예전에 매일 새벽 4시에 저한테 아침밥 해주시던 거 이제 제가 갚을 차례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날 오후 강진우 씨는 저를 위해 간병인 김 씨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필리핀 출신 간병인이었는데 키는 작았지만 미소가 무척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제 다리의 높이를 조절해주고 제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24시간 돌봐드릴게요. 그녀의 한국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무척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에게도 아이가 둘 있는데 한 명은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고 다른 한 명은 아직 고등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 그녀는 1년 내내 한국에서 일하고 명절에나 겨우 한 번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바쁜 뒷모습을 보며 문득 제가 지난 5년간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했던 모든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삶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구는 것이지 부모의 끝없는 희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진우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보온병을 깨끗이 씻어주며 말했습니다. 몸부터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돈 문제, 집 문제는 앞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가 떠날 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정숙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불빛이 보온병 뚜껑에 비쳐 따뜻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보양식 죽을 마셨습니다. 마음속의 그 냉기가 처음으로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매일 누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천천히 움직이며 침대 발치에서 머리맡으로 옮겨갔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두 작은 그림자 덕분에 훨씬 밝아졌습니다. 제가 입원한 지 8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갑자기 조용히 열리고 작은 머리 하나가 쏙 들어왔습니다. 손자였습니다. 파란색 책가방을 메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지 입구는 꽉 묶여 있었고 안에는 빨간 딸기가 몇 알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학교 끝나고 할머니 보러 왔어요. 저는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얼른 들어와. 문 닫고. 옆 침대에 사람 쉬고 있으니 조용히 해야 해. 그 뒤를 이어 손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아직 작아서 분홍색 만화 캐릭터 책가방이 거의 몸만했습니다. 아이는 침대 곁으로 총총 달려와 책가방을 내려놓고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할머니랑 나랑 오빠예요. 마당에서 그린 거예요. 그림 속 제 머리카락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아주 큰 웃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옆에 두 작은 사람은 한 명은 공을, 다른 한 명은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하고 서툴렀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받아들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에 쏙 드네. 이거 할머니 침대 머리맡에 붙여놔야겠다. 아이는 이가 빠진 작은 입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손자가 비닐봉지를 침대 머리맡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거 제 용돈으로 산 딸기예요. 엄마가 할머니 딸기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너희 온 거 아니? 손자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아빠가 데려다 줬어요. 할머니 혼자 병원에 있으면 심심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마음이 움직여 문 쪽을 보았지만 민준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건물 아래까지만 데려다 주고 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병실에 잠시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습니다. 손자는 오늘 시험에서 95점을 받아 선생님께 칭찬받았다고 했고, 손녀는 혼자 신발끈 묶는 법을 배웠다며 병실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다가 신발이 벗겨져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봄날의 새소리처럼 맑아서 병실에 늘 감돌던 약품 냄새마저 부드럽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떠나기 전 손녀가 갑자기 책가방에서 사탕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사탕베개 밑에 넣어둬요. 그러면 밤에 꿈이 달콤해질 거예요. 저는 사탕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탕이 정말 달콤한 꿈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의 마음은 이미 사탕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의 그림을 침대 머리맡에 붙이고 사탕을 베개 밑에 두었습니다. 간병인 김 씨가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참 착하고 동시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제가 지난 몇 년간 헌신한 것이 전부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를 생각하면 제 마음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아이들은 간간히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방과 후에 책가방을 메고 와서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어떨 때는 주말에 간 만든 공예품이나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한 번은 손자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 나으면 또 우리 데리러 와주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몸부터 챙겨야지. 하지만 앞으로 너희를 데리러 가는 방식은 좀 달라질 거야.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야 하거든. 손녀는 알듯 모를 듯 눈을 깜빡였지만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툰 그림과 작은 선물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을요. 늘 돈만 달라고 손 벌리는 아들이 아니라 이 순수하고 아직 어른들의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아이들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들의 부모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바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 불빛이 커튼을 통해 들어와 베개 밑에 사탕 위로 쏟아져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정말로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퇴원을 사흘 앞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무더웠고 병실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운 돌에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간병인 김 씨가 제 몸을 닦아주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모습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부인, 제가 좀 보러 왔어요. 며느리 유미의 엄마, 제 사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들어와 손에 든 과일 봉지를 침대 머리맡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많이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병실을 둘러보더니 마지막으로 제 매달린 다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심각해요? 그럼 앞으로 혼자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미한테 들으니 이제 곁에서 돌봐주는 분이 생겼다면서요? 잘 됐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왕 강 선생님이 계시니 그분이랑 같이 나가서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곁에 사람도 있고 안전하잖아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나가서 살라고요? 네, 보세요. 1층 집이 얼마나 좋아요. 민준이네는 애가 둘이나 되고 대출금 부담도 큰데 거기 살면 얼마나 절약이 되겠어요. 사부인이 나가서 사시면 2층, 3층 월세랑 1층 월세 아끼는 것까지 다 합쳐서 매달 200만 원은 넘을 텐데 그럼 애들 살림이 훨씬 편해지잖아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냉기가 솟구쳤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하자 그녀는 또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유미한테 들으니 강 선생님이 은퇴한 공무원이라면서요?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은 넘는다던데 정말 조건이 좋네요. 두 분이 같이 사시면 그분이 댁에 간병비로 한 50만 원이라도 보태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병문안이 아니라 돈을 탐색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요. 제 월세, 제 노후 자금, 심지어 강진우 씨의 돈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의 통증을 참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유미가 당신한테 한 말인가요? 사돈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이고, 다들 자식들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부인도 손주들이 힘들게 사는 건 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게다가 집도 있고 월세도 있고 강 선생님까지 계신데 조금 도와주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보며 문득 무척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제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돈 나오는 나무였던 겁니다. 끊임없이 잎사귀를 피워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가지를 마음대로 베어가도록 내버려둬야 하는 나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병상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돈의 그 말, 강 선생님이 계시니 나가서 사시는 게 어때요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문득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장 무언가 하지 않으면 그들은 조만간 제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제 마음속에 강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반격해야겠다고. 퇴원하는 날 수원의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저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팠습니다. 간병인 김 씨가 저를 부축해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얼굴이 어두웠고 유미는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몇 가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은행 이체 내역서, 그리고 고지서 한 뭉치. 민준이가 입을 열자마자 명령조였습니다. 엄마, 월세 통장 저한테 주세요. 2층, 3층 월세가 바로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야겠어요. 매달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기 번거롭잖아요. 유미가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강 선생님이 도와주시니 돈 쓸 일도 줄었잖아요. 그 돈 저희한테 남겨주셔야 집안 살림이 좀 펴져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묵인했다고 생각했는지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엄마, 손주 다음 달 학원비 비싼 거 아시잖아요. 저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최대한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이다. 너희가 1층에서 5년 동안 살면서 나는 월세 한 푼 안 받았고 오히려 관리비랑 생활비까지 보태줬다. 하지만 이제는 내 생활을 보장받아야겠다. 유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월세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이 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월세뿐만이 아니다. 3층 건물 전부세를 놓을 거다. 한 달 안에 너희는 이사 나가거라. 거실은 3초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저희더러 나가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라는 거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는 현금 인출기 노릇은 하고 싶지 않다. 유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어서 아무도 안 돌봐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연금도 있고 월세도 있고 내 삶이 있다. 불효자식한테 기댈 필요 없어. 저는 몸을 돌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건물 전체에 임대차 계약서와 은행 계좌 정보였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구했다. 다음 달 1일에 이사 들어올 거야. 월세는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너희는 한 달 안에 집 알아봐서 나가거라. 민준이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세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하지만 어떤 호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 호의는 거둬들여야 하는 법이다. 유미는 옆에서 눈을 흘기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요. 후회하게 될 테니.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목발을 짚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 마음은 갑자기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등 위에 있던 거대한 돌에 드디어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거의 얼음장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며칠 동안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나갈 때 인사도 없고 돌아오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미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주방에는 거의 들어오지도 않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자기들끼리만 먹었습니다. 제게 따뜻한 국 한 그릇 떠다주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이 듣던 소리는 손주들의 웃음소리였지만 이제 아이들마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어른들 사이의 냉랭함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마친 후 부동산 중개인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금세 3계층의 세입자를 모두 구했습니다. 새 세입자는 사업을 하는 부부였는데 시원하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사 날짜까지 정해주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독립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저는 제 퇴로를 미리 전부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진우 씨에게 부탁해 믿을 만한 변호사 친구를 소개받아 집으로 직접 오게 했습니다. 저는 집의 등기 권리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탁자 위에 올려놓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 건물은 장래에 제 손자와 손녀에게만 절반씩 남기겠습니다.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며 정말로 심사숙고한 결정인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똑똑히 봤어요. 그 아이는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은 모릅니다. 재산을 그에게 남기면 탕진할 뿐이지만 손주들에게 남기면 적어도 그들이 성장한 후에 기댈 곳이라도 있을 겁니다. 강진우 씨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제가 서류에 서명했을 때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유언장은 변호사의 입회하에 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 부는 제가 보관하고
다른 한 분은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집이 엉뚱한 사람 손에 넘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들이 이사 나가기 일주일 전이 되어서야 저는 그들이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종이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고 아이들 장난감, 그릇, 옷, 신발이 모두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문 앞에서 유미가 전단지를 들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 여기 방 2개짜리가 보증금 2천에 월세가 80만 원이야. 관리비는 별도고 너무 비싸잖아. 민준이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엄마 집에 가서 살든가. 유미가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 속 뒤집어 놓을 일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시끄럽다고 싫어하시는데. 저는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모든 것을 챙기고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가 충분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 스스로 살기를 찾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친척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저를 설득했습니다. 정수가 혼자 살면서 그렇게 큰 집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한 층은 애들한테 남겨주지 그래. 자기 아들이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애를 30년 넘게 키웠고 5년 동안 공짜로 살게 해줬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부양할 차례예요. 이사 가는 날 아침 날씨는 신기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햇살이 대문 앞 바닥에 비쳐 눈이 부셨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그들의 가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소파가 계단 모퉁이에서 한 번 걸렸고 민준이는 옆에서 땀을 흘리며 도왔습니다. 유미는 계속해서 빨리 좀 해요. 열쇠 주러 가야 한단 말이에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목발을 짚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한 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손자가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또 할머니 보러 올 수 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를 환영한단다. 그들의 차가 떠나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무척 신선해서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에 저는 강진우 씨와 함께 충남 논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미 그곳에 시골의 작은 단층집을 알아두었습니다. 앞뒤로 마당이 있고 월세는 비싸지 않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제 연금과 월세 수입을 합친 후 생활비를 제하고도 여윳돈이 꽤 남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풀내음과 함께 오래간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강진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만 이사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나를 짓눌렀던 그 숨막히는 날들 카라모 이사 나온 것이다. 논산으로 이사 온 첫 주. 저는 시골 생활의 리듬이 수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오시면 수탉이 정확히 울고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에 논이 향기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어젯밤 심은 텃밭 채소들이 아직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부드럽게 흙을 만지며 그들이 조용히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진우 씨는 부엌에서 고구마죽을 끓이며 창문을 통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싱싱한 전어가 나왔던데 몇 마리 사올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사와요. 된장찌개 끓이면 딱이겠네요. 이 평온함과 반대로 수원의 민준이와 유미는 모든 것이 순탄치 않은 듯 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 알려주길
그들이 이사간 아파트는 번화가 옆에 있어. 아주 낡았고 아래층에는 오토바이 수리점이 있어.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세 80만 원의 관리비는 별도였고 주차비까지 따로 내야 했습니다. 한 달 지출이 제 집에서 무료로 살 때보다 100만 원은 더 드는 셈이었습니다. 그들을 더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아이들 학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등하원을 모두 지하철과 버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복 한 번에 1시간이 넘게 걸려 며느리 유미는 거의 녹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돈 한 푼 안 줬다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겠지. 저는 그저 담담히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활은 단순하고 충실했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상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점심에는 햇볕을 쬐며 집에 있는 작은 화초들을 내놓아 바람을 쐬게 했습니다. 오후에는 강진우 씨와 근처 정자에 가서 차를 마시며 어르신들이 장기 두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매달 220만 원의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제 연금 100만 원을 더한 후 생활비와 월세 80만 원을 제하고도 2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살림은 무척 넉넉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예전에 아까워서 사지 못했던 작은 오븐을 부엌에 들여놓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케이크를 구웠고 그 향기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가끔 주말에 민준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자와 손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앞다투어 제게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미는 보통 옆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별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제 작은 채소밭과 새로 산 등나무 의자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몇 초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편안하게 사시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란다. 한 번은 민준이가 떠보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유원장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저희도 어쨌든 엄마 자식이잖아요. 저는 그를 보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유원장 문제는 이미 다 정리했다. 손주들한테 남겨줄 거야. 너희가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너희들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말이나 손에 제 삶을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늙어서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효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요. 논산으로 이사 온 지 몇 달, 저는 비로소 삶이 이렇게 조용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에 재촉당하지 않고 누군가의 지출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되며 누군가 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엄마, 월세 들어왔어요? 라고 물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먼저 마당에 나가 채소밭을 둘러봅니다. 작은 텃밭에는 상추, 파, 생강, 깨잎이 있고 강진우 씨가 저를 위해 특별히 심어준 토마토 묘목도 몇 그루 있습니다. 해가 뜰 때면 이슬이 아직 잎사귀에 맺혀 있다가 살짝 건드리면 흙 속으로 떨어집니다. 강진우 씨는 종종 말합니다. 이 채소들이 우리가 수원에서 보던 것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뽑아가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가 감상에 젖었다고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이 사실 저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수원에 있을 때 제 삶은 온통 아들네 가족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매일의 시간표는 부엌을 중심으로 돌거나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옷장에는 언제나 낡은 외투와 저렴한 신발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사려면 늘 아이들에게 써야 한다는 생각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길 위에서 쓰러졌던 그 순간 그들은 제 고통이 아니라 제 돈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은 가시처럼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와 연금이 저의 진정한 안전망입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늙어서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할 겁니다. 외로운 것은 두렵지 않아요. 자기 자식에게 현금 인출기 취급당하는 것이 더 두렵죠. 예전에는 모성애란 조건 없이 주고 계속해서 주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일단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요구는 습관이 되고 결국 당신은 그들의 눈에 가족이 아니라 자원이 된다는 것을요. 최근 몇 달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제빵 수업에 등록해서 저처럼 은퇴한 아주머니 몇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각자의 솜씨를 교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침 산책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매일 6시에 모여 논두렁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바로 아침을 먹습니다. 강진우 씨는 가끔 부여의 백제문화단지에 놀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간식을 사 먹고 서로 젊었을 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날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제게는 무척 충실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들네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것은 아닙니다. 명절이 되면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놀러 옵니다. 저는 간식과 작은 선물을 준비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꺼내 그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가 좀 어색해하며 말끝마다 떠보곤 했습니다. 엄마, 요즘 몇 달 월세 꽤 모으셨겠네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유미는 옆에서 눈을 흘기지만 저는 예전처럼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패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손을 뻗으려 해도 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늙어서는 자신만의 퇴로가 있어야 하고 자신만의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걱정 한마디들을 가치조차 없어집니다. 병상에 내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방패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자신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감사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유대는 조건 없는 헌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경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의 저는 늙는 것이 두렵지 않고 혼자인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효도하든 안 하든 남들이 어떻게 보든 저는 제 힘으로 안심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밥값은 어디서 나올지 알고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당의 꽃이 내일 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제 65세 인생의 후반전은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아들네 집의 보모도 아니고 며느리 눈에 현금 인출기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월세도 있고 연금도 있고 자신만의 삶이 있는 여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할머니는 5년 동안 거의 모든 시간과 정력, 연금과 월세를 아들네 가족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그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어떤 혈연관계가 돈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의 부상이 아니라 그녀의 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네 가족을 3층 건물에서 내보내고 전부 셀을 놓았으며 변호사의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을 손주들에게 직접 남기고 아들에게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 한수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매정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노년의 현명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처럼 단호하게 끝없는 헌신을 끊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지하든 반대하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 있거나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시거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이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삶에 밀접한 실제 사례들을 조명하여 더 많은 사람이 보고 토론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